한국에서 멀쩡하던 대기업들이 약속이나 한 듯 줄줄이 멈춰서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도대체 왜 SK하이닉스도 삼성도 카카오도 같은 각군대로 파업을 향해 달려가는 걸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올해 3월 조용히 시행된 법 하나가 파업의 문턱을 통째로 낮춰버렸거든요. 평균 연봉 1억을 받는 직원들이 책상을 걷어차고 1인당 1천만 원을 더 달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여기 소름 돋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파업을 해도 여러분, 카카오톡은 1초도 멈추지 않거든요. 카카오는 이 거대한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일 뿐입니다. 이 연쇄가 어디서 시작됐고 그 마지막 조각이 왜 여러분 발밑에 놓여 있는지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카카오가 멈춰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그 국민 메신저 말입니다. 2026년 5월 2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이 열렸습니다. 오후 3시에 시작한 협상은 무려 8시간을 끌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마라톤 끝에 결국 결렬됐습니다. 노사가 서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은 겁니다. 이 결렬이 왜 중요할까요? 조정이 깨지면서 본사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할 권리를 손에 쥐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창사 20년 만에 처음으로 카카오 본사가 멈춰설 문턱에 와 있는 겁니다. 20해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한 회사가 강상이 2번 바뀌는 시간을 지나오는 동안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켜고 밤에 잠들기 직전까지 들여다보는 그 앱입니다. 가족 단톡방도 회사 업무도 송금도 다 그 안에서 돌아갑니다. 그 일상의 한복판을 떠받치던 회사가 지금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노조는 이미 행동 날짜까지 못 박았습니다. 6월 10일 4시간 부분 파업입니다. 같은 날 판교에서는 집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신고된 규모만 1,200명입니다. 쉽게 말하면 중형 콘서트장 하나를 가득 채우는 사람 수입니다. 그 인파가 평일 대낮에 판교 한복판으로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멈추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선 4시간만 멈추고 교섭이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 수위를 더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 신호에 가깝습니다. 회사도 이 분위기를 모르지 않습니다. 정신화 대표는 사내에 글을 올려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러 우려와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안에서 골마온 불씨가 컸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여기서 정말 심상치 않은 대목이 있습니다. 이번 파업은 본사 혼자만의 일이 아니거든요. 카카오라는 회사는 수많은 계열사로 이루어진 거대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5곳이 동시에 파업 찬반 투표를 통과시켰습니다. 카카오 본사, 카카오페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DK테크인, 그리고 엑셀게임즈입니다. 5법인이 한꺼번에 손을 든 거예요. 카카오 공동체 역사상 이런 연대 파업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본사와 계열사가 동시에 멈추는 그림,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 눈앞에 다가온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외치는 구호를 들여다보면 결이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돈을 더 달라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거듭된 경영 실패로 인한 매각과 분사, 구조조정을 멈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 자리를 지켜달라는 고용 불안의 호소입니다. 평균 연봉 1억을 받는 회사에서 직원들이 돈보다 먼저 안정을 외치고 있는 셈이잖아요. 사실 이런 일이 카카오에서만 벌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 전 삼성전자도 성과급을 두고 총파업 문턱까지 갔다가 가까스로 합의로 돌아섰습니다. 그 불길이 이번엔 카카오를 덮친 셈입니다. 한 회사, 두 회사가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약속이나 한 듯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시점이 너무 절묘하잖아요. 마치 누군가 도미노의 첫 패를 밀어버린 것처럼 한 곳이 흔들리니 옆에서 또 흔들립니다. 더 이상한 건 이게 정말 카카오 한 곳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평균 연봉 1억을 받는 이 똑똑한 회사 직원들을 거리로 나오게 만들었을까요? 답을 찾으려면 먼저 그들이 손에 든 요구서의 표면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싸움의 한가운데 놓인 건 결국 성과급이었습니다. 카카오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약 1억 200만 원입니다. 평균 근속은 5년 반쯤 되고 정규직 비율이 96%에 달하는 안정된 일터예요.
겉으로 보면 누구나 부러워할 직장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시죠. 1억을 받는데 더 달라고? 솔직히 욕심 아닌가 싶으실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숫자를 들여다보면 얘기가 조금 달라져요. 노조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3에서 14%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원 한 사람당 현금으로 약 1천만 원쯤 더 달라는 셈입니다. 전체 직원이 약 4천 명이니 다 합치면 1인당 환산으로 약 2,360만 원 규모가 걸린 셈이고요. 반면 회사는 10.1%를 제시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고작 3에서 4%포인트 차이예요. 그게 뭐 그리 큰가 싶으시죠? 그런데 이 작은 비율이 돈으로 환산되면 얘기가 커집니다. 7,320억 원의 14%면 약 1,025억 원이고 10.1%면 그보다 수백억이 줄어듭니다. 양쪽 사이에 수백억 원이 통째로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 누구도 쉽게 손을 못 놓습니다. 회사는 한 발 물러서면 그게 매년 기준선이 된다고 보고 노조는 한 발 물러서면 지는 거라 여깁니다. 회사는 공식적으로 요구한 전체 규모가 경영에 큰 부담이라 감내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어요. 그래서 이 좁은 틈을 두고 양쪽이 평행선을 달리는 겁니다. 3에서 4%포인트, 숫자로는 작아 보여도 그 안에 수백억 원과 자존심이 동시에 얹혀 있는 거죠. 여기에 묘한 불씨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500만 원짜리 RSU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당장 현금으로 못 빼는 회사 주식 상품권 같은 보너스입니다. 회사는 이걸 성과급에 포함하자고 합니다. 노조는 그건 별개라며 손사래를 치고요.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생각해보세요. 같은 100만 원이라도 통장에 꽂히는 현금과 회사 주식으로 묶인 상품권은 체감이 전혀 다르거든요. 더구나 그 주식은 지금 한참 떨어진 상태입니다. 직원 입장에선 손에 쥐지도 못하는 종이장을 보너스라고 부르는 셈이죠. 보너스를 현금으로 줬느냐, 떨어지는 회사 상품권으로 줬느냐, 그 차이를 두고 다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노조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 밑바닥엔 삼성처럼 달라는 기준이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 두 회사의 체급을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43조 6천억 원입니다. 카카오는 7,320억 원이고요. 무려 60배 차이입니다. 쉽게 와닿지 않으시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월급 6천만 원 받는 사람과 월급 1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 받는 쪽이 6천만 원 받는 쪽과 똑같은 비율로 보너스를 달라고 하는 격이에요. 매출 333조짜리 거인의 잣대를 매출 8조짜리 회사에 그대로 들이미는 거죠. 동네 분식집 사장님에게 대기업 본사 복지를 똑같이 내놓으라는 격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또 직원들이 무리한다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핵심입니다. 직원들이 진짜로 분노하는 건 액수가 아니거든요. 시간을 2021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해 말 카카오페이가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그러자마자 류영준 전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이 스톡옵션을 대량으로 팔아치웠습니다. 윗사람들은 먼저 두둑히 챙기고 빠져나간 겁니다. 그 장면을 본 직원들 마음에 금이 갔어요. 같은 배를 탔다고 믿었는데 선장이 먼저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내린 셈이니까요. 더 뼈아픈 건 그 다음입니다. 그 후로 주가는 미끄러졌고 직원들이 받은 주식은 종이장이 돼갔습니다. 윗사람은 고점에 팔고 직원은 저점을 떠하는 거죠. 회사를 못 믿겠다는 감정이 4년째 뿌리처럼 박혀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1억 받는 사람들의 단순한 욕심 싸움이 아니에요. 한 번 깨진 신뢰가 성과급이라는 옷을 입고 터져 나온 겁니다. 이번 요구안에 매각이나 구조조정을 멈춰달라는 고용 안정 항목이 함께 들어간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결국 돈보다 먼저 무너진 건 믿음이었던 거죠. 그러면 직원들이 그냥 욕심쟁이냐? 잠깐, 이 숫자 뒤에 숨은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카카오가 역대 최대로 벌었다는 그 7,320억 원. 도대체 이 돈은 지금 다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직접 따라가 보겠습니다. 카카오는 작년에 영업이익 7,320억 원을 벌었습니다. 창사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이거든요. 숫자로 보면요.
한 해 동안 7천억이 넘는 돈을 손에 쥔 겁니다. 누가 봐도 잔칫집 분위기여야 정상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회사 안은 싸늘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7,320억이라는 한 그릇을 놓고 세 군데서 동시에 손을 뻗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손은 직원들입니다. 노조는 이 영업이익의 13에서 14%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합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약 950억에서 1,025억 원이거든요. 여기서 잠깐 같이 계산해 보세요. 950억 원이면 연봉 3천만 원 받는 직장인 약 3,170명의 1년치 월급을 통째로 합친 돈입니다. 중소기업 하나가 1년 내내 받는 급여를 한 번에 쏟아붓는 셈이죠.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직원들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균 연봉이 1억이 넘는데 왜 더 달라느냐, 욕심 아니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진짜 화난 건 액수 때문이 아니거든요. 회사를 못 믿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손은 회사의 미래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지금 카카오는 인공지능 회사로 갈아타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카나나 같은 AI 서비스를 키우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래픽 카드를 사고 서버를 깔고 비싼 개발자를 데려와야 하거든요. 한두 푼이 아니라 수천억 단위로 들어가는 싸움입니다. 게다가 카카오는 공장도 없고 땅도 없는 회사잖아요. 결국 사람과 기술이 전 재산인데 여기에 돈을 못 부으면 그대로 뒤처지는 거죠. 이게 다 미래를 위한 씨앗 값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녀 학원비 같은 돈이에요. 지금 아끼면 당장은 편하지만 나중에 뒤처지는 그런 돈 말입니다. 세 번째 손은 경영진 보상입니다. 카카오는 그동안 밑사람 챙기는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홍은택 전 대표는 2024년에만 보수로 약 30억 9천만 원을 받았거든요. 평범한 직장인이 100년을 일해도 만지기 힘든 돈이죠. 그러니 직원들 속이 어떻겠습니까? 윗사람은 저렇게 챙기면서 우리 성과급은 깎느냐, 이런 불신이 쌓일 수밖에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같은 7,320억을 놓고 직원 성과급, 미래투자, 경영진 보상이 서로 더 가져가겠다고 다투는 구조거든요. 한쪽이 더 가져가면 다른 쪽은 그만큼 비는 한 그릇 싸움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제로섬이라고 부릅니다. 파이가 정해져 있으니 내가 더 먹으면 너는 굶는 그런 구조 말이죠. 한 가족이 생활비랑 학원비랑 적금을 한 통장에서 동시에 뺏으려다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더 황당한 건 카카오 곳간에 당장 쓸 수 있는 돈만 약 8조 원이 쌓여 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도 이 돈 싸움 때문에 미래에 쓸 돈은 묶여버린 겁니다. 8조를 쥐고도 정작 앞으로 나갈 결정은 멈춰선 거죠. 다시 말해 돈은 있는데 그 돈을 미래에 쓰질 못하는 구조입니다. 곳간엔 쌀이 가득한데 정작 밥은 못 짓는 집안인 셈이에요. 이게 카카오가 처한 진짜 함정입니다. 그 결과가 어디에 나타날까요? 바로 주가입니다. 카카오 주가는 2021년에 17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6년 5월엔 약 4만 1,000원으로 주저앉았어요. 4분의 1 토막, 그러니까 100만 원 넣었으면 25만 원만 남은 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카카오를 개미의 무덤이라 부르는 거죠. 내가 물린 주식이 이래서 이 모양이었구나. 무릎을 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7천억을 벌고도 왜 이러느냐는 한탄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더 기막힌 건 요즘 코스피가 펄펄 끓는 강세장이라는 점입니다. 다들 오르는데 카카오만 나 홀로 약 35%가 빠졌거든요. 잔치상을 차려놓고 정작 식구들끼리 숟가락 싸움을 하는 사이 밥사상 자체가 식어버린 겁니다. 역대 최대로 벌고도 이 모양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카카오 한 회사만의 일이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왜 하필 올해 여러 회사가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파업으로 달려갈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진짜 방아쇠는 따로 있었거든요.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정확히 2026년 3월 10일에 조용히 시행됐어요. 정식 이름은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바뀐 건 딱 3가지예요.
하나씩 천천히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용자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원청 사용자성이라고 불러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전엔 하청 직원이 파업을 해도 본사는 한 발 빠져 있었어요. 일은 본사가 시켰는데 책임은 하청에만 남는 구조였죠. 그런데 이제는 본사도 협상 테이블에 끌려 나오게 된 거예요. 식당으로 비유해 볼게요. 예전엔 주방 아르바이트가 항의해도 건물주인 사장은 뒷짐만 졌어요. 이제는 일을 시킨 진짜 주인이 직접 앞에 앉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원청 사용자성이에요. 두 번째, 노동쟁이와 노조 활동을 보호하는 범위가 넓어졌어요. 예전엔 파업을 걸 수 있는 사안이 좁았는데 그 문이 더 활짝 열린 겁니다. 비유하자면 출입증이 통하는 구역이 넓어진 셈이죠. 예전엔 들어갈 수 없던 방까지 이제 문이 열린 거예요. 세 번째, 파업으로 회사가 손해를 봐도 그 배상 책임을 개인별로 또 기여한 비율만큼만 묻게 됐어요. 예전엔 노조원 한 사람한테 회사 손해 전부를 떠넘기는 일도 있었거든요. 마치 단체로 운동장 유리창을 깼는데 맨 앞에 선 한 명한테만 수리비 전액을 청구하는 식이었죠. 이제는 각자 깬 만큼만 나눠내게 된 겁니다. 그 부담이 확 줄어든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한 문장으로 묶어볼게요. 파업이라는 문을 열려면 예전엔 높은 문턱을 넘어야 했고 비싼 보증금도 내야 했어요. 그런데 그 문턱을 깎고 보증금도 깎아준 셈입니다. 파업의 부담이 동시에 가벼워진 거죠. 여기서 한 번만 더 천천히 짚어볼게요. 그래야 이 법이 진짜로 손에 잡히거든요. 옛날 운동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파업이라는 문이 운동장 한쪽 끝에 있어요. 첫째, 그 문 앞엔 높은 문턱이 있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이 문턱을 낮췄어요. 둘째, 문 안으로 들어가려면 비싼 보증금을 맡겨야 했죠. 잘못되면 한 사람이 다 불어내는 보증금이요. 이걸 각자 몫만큼으로 쪼개줬어요. 셋째, 그 운동장 자체가 좁아서 본사라는 큰 건물은 담장밖에 따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장이 넓어져서 본사도 같은 운동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문턱은 낮아지고 보증금은 가벼워지고 운동장은 넓어졌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어떠세요? 이제 노란봉투법이 무엇을 바꿨는지 그림으로 그려지시죠? 자, 그럼 이게 카카오랑 무슨 상관일까요? 여기서 그림을 단계별로 그려보겠습니다. 카카오는 계열사가 수십 개나 되는 그룹이잖아요. 예전 구조라면 본사 따로, 계열사 따로 흩어져 싸워야 했어요. 본사는 한 발 물러서 있으니 계열사 직원들은 각자 자기 회사 문 앞에서만 외쳐야 했죠. 그런데 원청 사용자성이 넓어지면서 판이 바뀌었습니다. 여러 계열사가 본사를 같은 테이블로 끌어내 한 목소리로 함께 교섭하기가 구조적으로 쉬워진 거예요. 흩어진 목소리가 하나로 모이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본사를 포함해 5개 법인이 한꺼번에 파업을 가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DK테크인, 엑셀게임즈. 카카오 공동체 역사상 첫 연대 파업의 배경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제 더 큰 그림이 보이시죠? SK하이닉스가 성과급 분쟁에 첫 불씨를 쐈고 삼성이 거기에 불을 지폈어요. 그 불이 카카오로 또 다음 회사로 옮겨 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이렇게 빠르게 번지는 이유, 바로 법이 레일을 깔아줬기 때문입니다. 불씨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다만 옮겨 붙을 길이 좁아졌던 거죠. 그 길을 넓고 평평하게 닦아준 게 노란봉투법이에요. 같은 방향으로 도미노가 줄줄이 쓰러지도록 판이 기울어진 겁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갈게요. 이 법이 좋다 나쁘다, 그건 저희가 단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도 있고 기업 부담이 커진다는 반론도 있어요. 찬반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만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이 법이 파업의 환경 자체를 이렇게 바꿔놨다는 것, 문턱이 낮아진 운동장 위에서 도미노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것만 정확히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도미노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마지막 조각이 어디로 떨어지느냐, 그게 바로 여러분 발밑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무서운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게 카카오 직원 일이지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그런데 이 도미노는 이미 여러분 발밑까지 와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깔아준 레일 위에서
파업이라는 펜은 계속 넘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LGU 플러스 노조도 HD 현대중공업 노조도 비슷한 목소리를 냅니다.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100원을 남기면 그중 30원을 우리에게 달라는 겁니다. 카카오에서 시작된 불씨가 통신으로, 조선으로 옮겨붙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전문가들이 진짜 걱정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양극화입니다. 힘센 대기업 노조는 목소리를 내서 더 받아냅니다. 그런데 노조조차 없는 중소기업과 하청 노동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습니다. 성과급 잔치는 윗집에서 벌어지는데 그 비용은 아랫집과 옆집이 나눠 무는 구조인 거예요. 위아래 격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더 소름 돋는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카카오 직원들이 파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카카오톡 1초라도 멈췄나요? 안 멈췄습니다. 이미 서버가 자동으로 다 돌리고 있거든요. 원래 파업의 힘은 멈추게 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빠지면 공장이 안 돌아간다. 이게 노동자의 마지막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기가 안 통하는 첫 세대가 지금 등장한 겁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경영진은 이걸 보고 학습합니다. 사람이 다 빠져도 서비스가 멀쩡히 돌아가는구나. 그럼 굳이 사람이 필요할까? 결국 자동화와 AI로 사람을 대체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죠. 파업이 오히려 일자리를 위협하는 방아쇠가 되는 셈입니다. 실제로 해외에선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IBM은 사무지원 인력의 30%를 5년 안에 AI로 대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0명 중 3명이 기계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영국계 은행 스탠다드 차터드는 2030년까지 사무인력 15%를 줄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전부 공장이 없는 회사라는 겁니다. 손으로 만질 물건이 아니라 화면 속 서비스로 먹고 사는 기업이죠. 카카오와 똑같은 구조입니다. 공장 없는 회사에서 사람의 자리는 생각보다 빨리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청구서는 결국 누구에게 갈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회사가 인건비 부담에 짓눌리면 서비스 요금이 오르거나 품질이 떨어집니다. 채용 규모는 줄어듭니다. 여러분 자녀가 들어갈 일자리 문이 그만큼 좁아지는 거죠. 게다가 우리 국민연금은 이런 대기업들에 폭넓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들의 부침은 간접적으로 우리 노후와도 연결됩니다. 한 가지는 짚고 가겠습니다. 이 사태의 중심에 있던 김범수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회사를 흔들던 사법 리스크는 일단 한 고비를 넘긴 겁니다. 그러니 이건 누가 악당이라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가 바뀌고 기술이 바뀌면서 모두가 같은 소용돌이에 빨려드는 구조의 문제인 거죠. 이 도미노의 마지막 조각이 왜 여러분 발밑에 있다고 했는지 이제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표면의 다툼은 성과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방아쇠는 노란봉투법이 깔아준 레일이었습니다. 카카오는 도미노의 첫 조각일 뿐이고 마지막 조각은 우리 일상으로 떨어집니다. 앞으로도 성과급을 둘러싼 파업은 다른 대기업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삼성이 합의 뒤에 부서 간 새 갈등을 겪었듯 성과급 한 방이 만능 해법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 성과급을 당장 나눠 갖는 현금이 아니라 미래 투자와 고용 안정에 묶는 겁니다. 둘째, 경영진과 직원의 보상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거죠.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더 키우지 않도록 사회가 함께 조율해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여러분 회사의 성과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그리고 카카오 노조의 요구, 정당한 권리일까요? 아니면 과한 욕심일까요? 여러분 회사 이야기와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파업 도미노의 또 다른 진앙이었던 삼성전자 성과급 사태를 다룹니다. 합의를 했는데도 왜 내부 갈등이 더 커졌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TSMC 직원은 1%만 받고 1억 1천만 원, 엔비디아 직원은 0원 받고 3억 5천만 원. 그럼 영업이익 15%를 요구한 한국 직장인은 얼마를 받게 될까요? 26조 8천억을 번 TSMC가 직원 성과급을 깎겠다고 하자
9만 명이 일하는 사내 게시판이 하루 만에 뒤집혔습니다. 우리도 삼성처럼 파업하자.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가장 많이 외친 쪽이 정작 가장 적게 가져가는 구조였거든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한국, 대만, 미국 직장인의 통장을 한 줄에 세어보면 누구의 지갑이 가장 얇을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6년 5월 대만에서 한 줄짜리 분기 공시가 떴습니다. TSMC 순이익이 26조 8천억 원으로 찍힌 거예요. 한 분기 만에 전년 대비 58% 급증한 사상 최대 실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발표가 나온 바로 그 주, 직원 9만 명이 모이는 TSMC 사내 게시판이 통째로 뒤집혔습니다. 누군가가 짧은 글 하나를 올린 거예요. 삼성처럼 파업하자. 39년 동안 노조 한 번 없던 회사에서 처음 들려온 균열의 소리였습니다. 글 밑으로는 시간 단위로 댓글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한 직원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매일 죽도록 일하는데 주주에게만 주냐? 또 다른 직원은 바다 건너 한국뉴스를 들먹였죠. 삼성 직원들이 용기 있게 단결한 걸 보라.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회사는 26조를 벌었는데 정작 그 안에서는 직원 성과급을 15% 깎겠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26조를 번 회사가 성과급을 깎는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나요? 숫자로 보면요. TSMC 영업이익률은 55%였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1,000원어치를 팔면 그중 550원이 회사에 남는다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시야를 회사 안쪽으로 돌리면 그림이 또 달라집니다. 직원 한 명이 작년에 받아간 보너스가 1억 1천만 원이었어요. 전년 대비 31.6%나 늘어난 금액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 직장인이 1년 꼬박 일해서 받는 평균 연봉을 TSMC 직원은 보너스 한 번으로 가져갔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분배가 후하던 회사에서 이번 5월 성과급 15% 깎인다는 소문 한 줄이 사내 메신저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배경에는 미국 애리조나에 226조 원을 쏟아붓는 해외 공장 동시건설이 있었어요. 직원들 머릿속에서는 주주랑 외국 정부에는 다 퍼주면서 왜 우리 통장만 깎이냐? 라는 분노가 끓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글 하나로 게시판이 뒤집혔고 댓글창은 하루 만에 손 쓸 수 없는 분위기로 부풀었습니다. 39년 무노조 회사의 첫 균열이 그렇게 시작된 거죠. 여기서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의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1억 1천만 원이라는 통장을 들고도 도대체 왜 직원들이 파업까지 거론할까요? 통장 두께만 보면 부러워야 정상인데 정작 그 안에서는 분노가 끓고 있었으니까요. 그 진짜 이유는 잠시 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먼저 TSMC 직원 통장에 1억 1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그럼 이 1억 1천만 원이 어떻게 통장에 꽂혔는지부터 봅시다. 비밀은 TSMC 정관에 한 줄로 적혀 있거든요. 영업이익의 최소 1%를 직원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딱 그 한 줄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약속한 비율은 고작 1%인데 통장에 꽂히는 돈은 1억이 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숫자로 보면요. TSMC의 2025년 연간 영업이익이 약 91조 원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합쳐놓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1%만 떼어도 9천억이 넘는 돈이 생깁니다. 실제 2025년 성과급으로 쓴 돈이 8조 9천억 원이었어요. 이걸 직원 9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약 1억 1천만 원이 나옵니다. 약속한 비율은 작아 보이는데 회사가 워낙 크게 번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1% 약속만으로 한국 대기업 성과급 평균의 2~3배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한 시청자분이 댓글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황금알 낳는 거위 통장의 1%면 그게 1억이지. 정확한 비유였습니다. 작은 비율이 아니라 거위가 큰 거였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성과급 1% 약속한다면 어떨까요? 솔직히 듣자마자 콧방귀가 나오죠? 그런데 그 회사가 90조를 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1%인데 통장 두께가 자릿수부터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번 5월에 사내 게시판이 뒤집힌 겁니다. 올해 보너스를 15% 깎겠다는 소문이 돌자 직원들이 게시판에 글을 쏟아냈어요. 그런데 15%가 깎인다는 건 거꾸로 말하면 통장에 85%가 남는다는 뜻이거든요.
그 85%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9,350만 원입니다. 깎이고 나서도 한국 대기업 성과급보다 훨씬 두꺼운 봉투예요. 결국 91조 원짜리 영업이익에서 직원이 1%만 받아도 1인당 1억 1천만 원이 통장에 꽂히는 구조거든요. 깎여도 9천만 원대를 지키는 통장입니다. 정관에 한 줄을 박아둔 결과예요. 자, 이 통장 두께를 머릿속에 박아두십시오. 곧 비교할 두 번째 통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통장은 더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약속한 비율이 1%가 아니라 0%거든요. 현금 약속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럼 직원은 얼마를 받았을까요? 그 답을 듣는 순간 여러분이 알고 있던 성과급 상식이 완전히 뒤집힐 겁니다. 바로 미국 빅테크 직원들의 통장 이야기입니다. 대만 통장이 1억 1천이라면 다들 그게 천장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바다 건너에는 그 통장을 한참 우습게 만드는 진짜 괴물이 따로 있거든요. 바로 미국 빅테크 직원들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미국 빅테크 직원들은 회사로부터 영업이익을 현금으로 받겠다는 약속을 단 한 줄도 받지 못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우리가 흔히 MAG7이라고 부르는 7곳. 그러니까 애플, 구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 전부 뒤져봐도 영업이익 몇 %를 현금으로 의무 지급한다는 회사는 정확히 0곳이에요. 그런데 통장은 가장 두껍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가장 극단적인 예가 엔비디아입니다. 2026년 기준 직원은 약 4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매년 직원에게 그랜트하는 주식 규모가 영업이익의 약 7%에 해당해요. 금액으로 따지면 약 14조 원어치 RSU예요. 4만 명으로 나눠보시죠. 단순 평균이 무려 3억 5천만 원입니다. 다른 매체에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잡기도 합니다. 한국경제는 1인당 평균 15만 달러쯤이라고 봤거든요.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2억 2천만 원입니다. 어느 쪽 숫자를 잡든 1인당 평균 2, 3억 원대 주식 보상이라는 말이거든요. TSMC 1.1억의 두세 배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돈 전부 현금이 아니에요. 단 한 푼도 현금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요, 회사 주식을 묶음으로 받는 겁니다. RSU라고 부르는데 입사할 때 4년어치를 약속받지만 매년 25%씩 잔금이 풀리는 구조거든요. 신입 첫 해엔 4분의 1, 둘째 해엔 또 4분의 1, 이렇게 4년에 걸쳐 손에 쥐어집니다. 애플은 팀 쿡이 2018년에 이 방식을 표준으로 박았고 구글도 4년에 걸쳐 25%씩 풀어줍니다. 인텔은 2011년부터 3년 분기 단위로 잘게 쪼개 풀고 있어요. 여기서 진짜 마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신입 때 회사 주식 1억어치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회사가 10년 사이에 10배로 큽니다. 그럼 통장에 들어오는 그 주식은 10억이 되어 있죠. 엔비디아 직원들이 지난 10년 동안 정확히 겪은 일이 이거였습니다. 회사가 인공지능 시대의 주인공이 되면서 주가가 폭발했고 그 주식을 묶어받은 직원들 통장도 같이 폭발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사무실 안에는 자산이 14억 원을 넘는 백만장자 행렬이 줄지어 서 있다는 보도까지 나옵니다. 자, 숫자를 한 줄에 세워보겠습니다. TSMC 직원 1억 1천, 엔비디아 직원 3억 5천, 그리고 일부 직원은 회사 성장과 주가 폭발에 올라타서 자산이 14억을 넘었다는 이야기까지. 같은 회사원인데 통장 두께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런데 이 미국식 통장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자가 된 진짜 이유는요, 회사가 현금이 없어서였거든요. 현금이 없어서 더 부자가 됐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현금 0원인데 어떻게 통장에 3억이 꽂힐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게 회사한테도 좋고 직원한테도 좋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비밀은 RSU라는 주식 보상 한 줄에 다 들어있거든요.
쉽게 말하면요, 지금 약속받지만 4년에 걸쳐 손에 풀리는 회사 주식입니다. 이게 어떻게 굴러가는지 한 단계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1단계입니다. 엔비디아 직원이 입사하면 기본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기본급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RSU가 따라붙어요. 신입이라도 수천만 원어치 주식이 통째로 한 장 더 얹히는 구조거든요. 다만 지금 당장 손에 쥐어지진 않습니다. 2단계입니다. 이 주식 묶음이 4년에 걸쳐 풀려요. 매년 25%씩 천천히 풀립니다. 첫 해 25%, 둘째 해 25%, 그렇게 4년 만에 다 풀리는 구조예요. 약속은 입사일에 다 받았지만 손에 쥐는 건 시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중간에 회사를 나가면 남은 주식은 사라져버려요. 회사 입장에선 인재를 4년 묶어두는 장치인 거죠. 그리고 3단계입니다. 그 4년 동안 회사가 성장해요.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처음 받은 주식 묶음이 2, 3년 뒤엔 3억 5천만 원짜리로 부풀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인센티브 정렬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회사와 직원이 같은 방향을 보게 만드는 보상 구조입니다. 회사가 잘 되면 내 통장도 부풀고, 회사가 무너지면 내 통장도 같이 얇아져요. 그러니까 직원이 야근을 해도 그게 남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미국 빅테크가 인재전쟁에서 이긴 진짜 무기가 이겁니다. 그런데 회사 입장에선 더 기막힌 장점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걸 고정비와 변동비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현금 성과급은 무조건 나가는 돈, 즉 고정비입니다. 회사가 적자가 나도 약속한 돈은 줘야 해요. 반대로 RSU는 회사가 성장하면 자동으로 부풀고 흔들리면 같이 줄어드는 변동비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도 직원도 같은 줄에 묶여있는 셈입니다. 결국 처음 받은 주식 묶음이 4년 뒤 3억 5천만 원짜리로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4년 동안 회사는 직원한테 현금을 한 푼도 더 안 줬어요. 회사도 부담이 적고 직원도 부자가 된 구조거든요. 미국 빅테크는 이 방식을 1990년대부터 다져왔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계산해 보시죠. 여러분, 회사 주식 1억어치를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회사가 매년 25%씩 성장하면 4년 뒤 그 주식이 얼마가 돼 있을까요? 머릿속으로 한번 곱해보시면 됩니다. 답이 떠오르셨다면 왜 엔비디아 직원 중에 자산 14억을 넘긴 백만장자가 줄을 섰는지 자연스럽게 이해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 한국이 가장 가난할 리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무려 영업이익 15%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1%도 아니고 0%도 아니고 15%입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한국 통장이 가장 두꺼워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막상 계산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통장을 펼쳐볼 차례입니다. 한국 직장인의 통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다들 직감하실 거예요. 대만 TSMC가 1%, 미국 엔비디아가 0%, 그런데 한국 노조는 무려 15%를 요구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한국이 가장 많이 받아야 정상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막상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결과가 완전히 거꾸로 나옵니다. 숫자로 보면요, 삼성전자 노조의 핵심 요구는 이거였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직원 성과급으로 제도화하자. 노조가 산정한 영업이익 분배 기준으로 약 45조 원 규모입니다. 노조 자체가 잡은 가정치예요. 그런데 이걸 삼성전자 직원 약 12만 명으로 나눠비세요. 1인당 약 3,750만 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결국 영업이익 15%를 외쳐도 직원 1인당 손에 쥐는 건 고작 3,750만 원입니다. TSMC 직원이 정관 1%만으로 받는 1억 1천만 원의 3분의 1이거든요. 가장 큰 비율을 외쳤는데 가장 얇은 봉투가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회사가 작년에 영업이익 1억 냈다고 칩시다. 노조가 15% 달라고 외칩니다. 멋있게 들리죠? 그런데 직원이 100명이면 1인당 손에 쥐는 건 15만 원입니다. 옆 가게는 영업이익 10억을 벌고 1%만 줘도 직원 100명이 1인당 10만 원이에요. 비율이 큰 가게가 봉투까지 두꺼울 거란 건 착각이거든요.
가게 자체가 작으면 비율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잠정 합의안이 5월에 나왔어요. 디테일이 또 묘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는 사업성과 10.5% 재원으로 특별 경영 성과급이 신설됩니다. 평균 임금은 6.2% 인상되고 주택자금 대출도 최대 5억 원까지 새로 열렸어요. 여기까지는 박수가 나오죠. 그런데 같은 회사 안에서 부문별 성과급 격차가 최대 10배까지 벌어집니다. 메모리는 기본급의 25%, 파운드리는 0%거든요. 옆자리 동료는 두툼한 봉투를 들고 있는데 내 봉투는 비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경험 부문 직원들 사이에서 부결운동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5월 27일이 투표 마감입니다. 그날까지 결과가 뒤집힐지가 분기점이에요. 다만 이 요구가 직원 입장에서 부당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영업이익 분배 자체는 합리적인 협상 주제거든요. 다만 같은 1%라도 회사가 얼마나 크게 버는지에 따라 봉투 두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 그게 오늘 우리가 봐야 할 진짜 그림입니다. 외친 비율이 봉투 두께를 결정하지 않거든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한국노조는 15%를 외쳤고 대만 TSMC는 1%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꽂힌 결과는 한국이 3,750만 원, 대만이 1억 1천만 원이에요. 외친 비율은 한국이 15배 컸는데 받는 돈은 대만이 3배 두껍습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모순이거든요. 자, 이제 새 통장을 한 화면에 올려놓을 시간입니다. 대만 1억 1천만 원, 미국 3억 5천만 원, 그리고 한국 3,750만 원. 같은 분기에 같은 반도체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통장입니다. 새 통장을 나란히 세워보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세 나라 직장인 통장을 한 화면에 같이 올려보겠습니다. 머릿속에 봉투 3개를 나란히 세워두세요. 왼쪽엔 대만 TSMC 직원 봉투, 가운데엔 미국 엔비디아 직원 봉투, 오른쪽엔 한국 삼성 직원 봉투. 셋 다 이름표는 똑같이 성과급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봉투를 들어보면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왼쪽 대만 봉투부터 들어볼게요. 약속된 숫자는 영업이익 1%, 그것도 정관에 못 박힌 최소 보장선입니다. 들어보면 두툼합니다. 1억 1천만 원. 그런데 이 봉투엔 특징이 있어요. 매년 두께가 거의 일정하다는 거예요. 회사가 분기에 26조를 벌든 1년에 91조를 벌든 봉투 두께는 잔물결만 칩니다. 쉽게 말하면요, 두툼하지만 정해진 두께의 봉투인 거죠. 가운데 미국 봉투를 들어보겠습니다. 약속된 현금은 0원이에요. 처음 손에 잡으면 빈 봉투 같습니다. 그런데 안을 열어보면 종이 한 장이 들어있어요. 4년에 걸쳐 풀리는 주식 증서거든요. 이 봉투가 묘합니다. 1년이 지나면 살짝 두꺼워지고 2년이 지나면 더 두꺼워지고 회사가 성장하면 같은 종이가 알아서 부풀거든요. 결국 4년 뒤에 들어보면 통장에 3억 5천이 꽂혀 있습니다. 비어 보였는데 가장 폭발적인 봉투, 그게 미국 봉투의 정체입니다. 이제 오른쪽 한국 봉투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약속된 숫자는 세 봉투 중에 가장 큽니다. 현금 15%, 외친 목소리도 가장 컸어요. 사내 게시판도 거리 집회도 뉴스 헤드라인도 다 한국 봉투 이야기로 도배됐거든요. 그런데 막상 무게를 재보면요, 3,750만 원입니다. 가장 시끄럽게 외쳤는데 손에 들어보면 가장 얇은 봉투예요. 자, 세 봉투를 한 줄로 세워보세요. 대만 1억 1천, 미국 3억 5천, 한국 3,750만 원. 가장 적게 받는 건 한국, 가장 안정적인 건 대만, 가장 폭발적인 건 미국. 외친 숫자는 가장 크고 통장에 꽂힌 숫자는 가장 작은. 어느 영상 댓글에 시청자분이 이런 말을 남기셨더라고요. 내가 올라가는 것보단 상대를 내려오게 만드는 게 쉽다. 한국 노조의 요구가 결국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정확히 짚는 말입니다. 여기에 숫자를 하나만 더 얹어드릴게요. 댓글에서 한 시청자분이 보태주신 정보입니다. 파운드리, 그러니까 다른 회사 칩을 대신 만들어주는 사업에서 TSMC 점유율이 약 70%, 삼성 점유율이 약 7%,
격차가 63%포인트거든요. 봉투를 채워주는 본업, 체력 자체가 10배 가까이 벌어져 있다는 뜻인데 그 와중에 한국 봉투는 가장 큰 숫자를 외쳤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식 요구가 오히려 직원에게 손해가 됐을까요? 답은 멀리 있지 않거든요. 한국이 외친 그 단어 자체에 답이 숨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한국 노조 요구의 진짜 핵심은 숫자 15%가 아니에요. 그 옆에 붙은 단어, 바로 제도화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매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의무 지급한다고 정관에 못 박는 겁니다. 들으면 좋아 보이죠? 그런데 미국 빅테크 인사 전문가가 MBC 알고 보니에서 던진 한마디가 이 그림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제도화하는 순간 이건 고정비가 돼버립니다. 자, 이 한 줄에 오늘 영상에 진짜 비밀이 들어있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회사가 잘 벌 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영업이익이 펑펑 나오니까요. 그런데 반도체 시장이 한번 꺾이면 어떨까요? 그 순간부터 직원 임금부터 흔들립니다. 회사 입장에선 매출이 줄어도 무조건 나가야 하는 비용이 늘어난 거예요. 이걸 경제학에선 고정비화의 함정이라고 부르거든요. 고정비가 커지면 회사는 어디서 돈을 깎을까요? 보통 가장 먼저 잘리는 게 미래투자, 즉 R&D입니다. 그렇게 파운드리 점유율 7%가 더 굳어집니다. TSMC 70%와의 격차는 영영 좁혀지지 않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한 시청자분이 댓글에 남기신 비유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황금알 낳는 거위를 갈라서 나눠 가지면 그게 수익이냐? 가게 사장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매출 100만 원에서 15만 원을 직원이 가져가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매월 의무가 되는 순간 사장은 다음 달 매장 확장을 포기해야 하거든요. 그 다음 해엔 신메뉴 개발도 멈춥니다. 결국 거위는 더 이상 황금알을 낳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 흐름은 이미 시작됐어요.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시행 2달 만에 첫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SK하이닉스 청주공장의 사내협력업체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에 나선 거죠. 영업이익에 연동된 성과급 요구가 협력업체까지 번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인센티브 정렬 대 정치적 분배의 갈림길이에요. 미국식은 회사 성장이 곧 내 자산이 되는 정렬 구조였잖아요. 한국식은 일단 갈라서 나눠 갖자는 분배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 두 구조의 결말은 완전히 다른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보너스 싸움이 아닙니다. 한국 반도체의 미래가 누구 통장으로 흘러갈지를 결정하는 갈림길이거든요. 그리고 그 갈림길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부메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회전문 하나가 돌아갑니다. 불과 한 달 전이었어요. 대만의 한 경제 매체는 삼성 파업 사태를 일면에 올려놓고 비웃었습니다. 한국 노조의 비합리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그땐 대만 직원들도 댓글로 동조했어요. 우리 TSMC는 저럴 일이 없어서 다행이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 같은 매체가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제목이 완전히 뒤집혀 있었어요. 우리도 한국처럼 될까? 서울경제 영문판이 지난 5월 24일에 그렇게 보도했거든요. 비웃던 손가락이 한 바퀴 돌아 자기 회사를 가리키게 된 겁니다. 부메랑은 한 번 더 돕니다. 이번엔 서울경제 영문판이었어요. 한국의 노란봉투법을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너스 파업의 제도적 발판. 그 표현이 글로벌 매체들 사이로 번지면서 한국 노조 사례가 동아시아와 유럽 무사지형 분석의 단골 사례로 자리 잡은 거죠. 한 달 전엔 조롱의 대상이었던 한국의 노란봉투법이 지금은 글로벌 반도체 노사 갈등을 설명하는 표준 문법으로 옮겨붙은 거예요. 자, 이게 부메랑이거든요. 우리가 비웃음을 견디며 통과시킨 법이 어느새 다른 나라 경영진 회의실에서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았어요. 이 사건이 도대체 내 지갑과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답은 세 갈래로 나옵니다. 첫째, 소비자 가격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인건비가 고정비로 굳으면 반도체 가격이 따라오르거든요. 결국 여러분 스마트폰과 가전 가격표에 그대로 얹히는 거예요. 둘째, 주주 손해입니다. 영업이익의 15%가 의무 지급이 되면
주주 배당은 그만큼 줄어들거든요.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가치도 같이 깎이는 거죠. 결국 여러분의 노후 통장이 영향을 받는 구조입니다. 셋째, 미래 투자 축소예요. R&D 예상이 깎이면 파운드리 점유율 7%는 더 굳어집니다. 한국 반도체가 글로벌 인재를 끌어올 미래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결국 이 사태는 누군가의 사내 게시판 글이 아니라 여러분 지갑 세 군데를 동시에 흔드는 진동인 셈입니다. 자, 5월 27일이 분기점이에요. 이날 잠정 합의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그림이 또 달라집니다. 만약 TSMC 사내 게시판의 균열이 실제 노조 결성으로 이어지면 글로벌 반도체 노사 지형 자체가 그 자리에서 한 번 뒤집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TSMC 1%, 한국 15%, 미국 0%. 가장 시끄럽게 외친 쪽이 정작 가장 적게 가져가는 구조였습니다. 그 진짜 이유는 같은 1%라도 회사가 91조를 벌면 1인당 1억 1천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한국식 현금 제도화는 오히려 회사의 성장 엔진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이었거든요. 여러분 회사가 현금 15%와 주식 50%, 4년 베스팅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느 쪽을 고르시겠습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 1년이 한국 반도체 협력업체 공장에 어떤 균열을 만들고 있는지 SK하이닉스 청주 공장의 실제 현장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